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특별한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53인 남자고요. 이번 해가 특히 의미 있었던 게 바로 제 딸이 20살이 됐거든요. 자식이 성인 되는 게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요?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먹고 살 만큼은 벌어주셨죠. 비싸진 않아도 과일은 먹을 수 있었고 계절마다 옷도 한 벌씩은 사줬어요. 물론 제일 싼 걸로요. 동생한테 물려주는 건 당연했고요. 아버지는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안일만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범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집 분위기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어머니도 덩달아 바빠지셨죠. 늘 챙겨주시던 밥도 저희가 알아서 먹으라고 하시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저와 동생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부모님이 자꾸 없으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음식점을 하시는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이 동업을 제안했대요. 레시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즘으로 치면 프랜차이즈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어요. 레시피만 알려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 노하우랑 아이템을 다 빼가려는 속셈이었죠. 심지어 가게 차릴 돈까지 아버지한테 대출받게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손대신 이후로 저희 형제는 부모님 얼굴 보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라면도 못 끓이던 제가 밥도 짓고 동생 음식도 해주고 동생이 열나면 약도 챙겨주고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말이에요. 부모님 바쁜 생활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급기야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는 빚쟁이들 피해서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처음엔 평범한 동네 학교 다니다가 점점 시골 구석으로 밀려났죠. 시골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낙오자들만 모인 곳에서 아이들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건 기본이고 선생님들마저 저를 외면했어요. 그래도 제일 힘든 건 부모님이 곁에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가 곁에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온몸으로 느꼈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자식을 갖는다면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부모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도 자식 곁을 못 지키는 게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나이에 빚쟁이들이 더 이상 안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집안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죠. 고등학교도 다행히 갈 수 있었고 졸업할 때까지는 예전만큼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20살 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어요. 대학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일하면서 공부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 제가 공부머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대학 생활을 동경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깔끔히 포기하고 회사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공장 생산직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도 좋았고 첫 상사였던 소장님도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야간 대학을 다니라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랑 대학 졸업장은 달라. 힘들어도 야간 대학은 꼭 나와. 소장님이 맨날 야간 대학 얘기를 하셔서 결국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거죠.
아내도 저처럼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달리 머리가 정말 좋아서 뭐든지 쉽게 이해했죠. 가르쳐 주시던 분도 아내를 볼 때마다 아쉬워하셨어요. 좀 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공부로 성공했을 사람이야. 그런데 저보다 형편이 더 어려웠던 아내는 그런 말에 그냥 감사하다며 웃을 뿐이었어요. 저는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야간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소장님 말이 맞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 졸업장은 정말 무게가 달랐어요.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옮길 수 있게 됐거든요. 오래 일해서 회사를 잘 알고 대학 졸업장도 있으니까 회사가 찾는 인재였죠. 사무직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덜 쓴다는 것도 있었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였어요. 결혼은 결심했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아내한테는 책임져야 할 동생이 둘이나 있었거든요. 연애하는 것도 벅찬 사람인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내를 돕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었어요. 그 돈으로 다시 가게를 차린 부모님도 돕고 동생도 챙겼죠. 꽤 오랫동안 돈을 모았어요. 하늘이 제 노력을 알아줬는지 부모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동생도 장학금 받으며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결혼이었어요. 20살에 일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 아내를 만났는데 어느덧 제 나이도 30이었거든요. 30이 되던 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 동생들도 많이 자랐고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부부가 됐어요. 꿈 같은 신혼생활이 이어졌어요. 몇 년 뒤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죠. 앞날에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집에는 아기용품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저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 옷을 준비하고 집을 화사하게 꾸몄죠. 그런데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찾아왔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아내에게 인사하고 출근했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 아내를 본다는 설렘으로 일했죠. 아내가 임신한 뒤로는 항상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동료들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주임님 와서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저에게 전화할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와이프야? 직원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인데요. 좀 급해 보여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전화를 받으러 걸어가는 찰나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벌써 아이가 나오려는 건가? 출산일은 아직 멀었는데 다른 이유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라면 차라리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는 전화가 나았어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 씨 보호자시죠? 여기 성남병원인데 얼른 오세요. 김지연 씨가 사고가 나서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해요. 놀라서 주저앉을 시간도 없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응급실로 질주해서 주변을 살피는데 간호사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김지연 씨 보호자시죠?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이리 오세요. 의사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초조하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내는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바로 도와줬다면 이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였고 운전자도 자리를 오랫동안 비운 상태였죠. 시간이 지나서야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그 상태가 심각했던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아내 상태를 물었어요. 그런데 의사의 반응은 제가 원하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남은 건 환자 의지에 달렸습니다. 죄 없는 의사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의사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요? 그때의 처절함은 아주 오랫동안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걸 보고 감정을 다스리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아이 얘기를 했으니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걸 아셨겠죠. 그런데 아이는 태어났지만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독한 상태가 됐어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아내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임신 중인 아내가 이런 큰 사고를 버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의사들은 다급하게 저에게 아내와 아이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저는 또다시 절규했어요. 의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남편에게 이런 말을?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의사들은 단호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마음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환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이고 이대로라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주 조금 남아있는 이성을 붙들고 물었어요. 아내를 선택하면 아내는 살 수 있나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의사 입에서 희망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주저없이 아내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말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산모를 선택해도 산모가 생존할 확률은 현저히 낮아요. 그럼 아이를 살리면요?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 수 있는 확률이 산모보다는 훨씬 높아요. 긴급한 상황에도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물었어요. 제발 제발 눈을 떠 뭐라도 말을 해줘 제발.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아내는 산소호흡기를 치워달라고 했고 호흡기를 뺀 아내가 처음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를 지켜줘. 아내는 이 말을 끝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 후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아내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제게 아이를 안겨주고 떠났어요. 아이를 품에 안는 날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한동안 아이를 마주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보면 아내가 생각났고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두고 아내의 장례를 마쳤어요. 장례를 마치고 나니 제게 닥친 현실이 파도처럼 몰려와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깨운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저를 데리고 아이에게 향했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지만 제 손목을 잡은 장모님의 손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어요. 저는 아이를 앞에 두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눈 뜨고 고개 들어. 장모님, 저 진짜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럴 거야? 이렇게 넋 놓고 있을 거냐고. 어서 눈 뜨고 고개 들어. 이런 신랑이 몇 시간 동안 지속됐어요. 저는 주저앉아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장모님, 저 진짜 못해요. 아이를 볼 자신이 없어요.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유리벽 하나를 경계로. 유리벽 안에서는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유리벽 밖에서는 저와 장모님이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나만큼 힘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눈총을 주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을 테니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유리벽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 순간 아이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제 아내와 똑 닮은 우리 딸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요. 어린 시절 내 자식은 나처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완전히 지킬 순 없게 됐지만, 저만이라도 아이 곁에 남아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부터 초보 아빠의 육아가 시작됐어요. 정신없이 아이를 보살피다가 문득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면 무너졌지만, 아이를 보며 다시 일어났어요. 회사가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줘서 긴 휴가를 가질 수 있었지만, 휴가가 끝나고 나니 장모님의 손을 빌리게 됐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아이가 커갈수록 저를 걱정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새 장가를 들라고 말씀하셨죠. 박서방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 그림자만 보고 살 거야? 저는 애써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저 지금 되게 행복해요. 지금이 이렇게 행복한데 왜 굳이 새 삶을 찾겠어요? 장모님 말이 이해는 됐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저에게 여자는 아내 딱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박서방, 애 걱정은 하지 마라. 부모 없는 자식 티 안 나게 잘 키울 테니까. 장모님에게도 고통스러운 말이었을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은 아이를 데리러 온 저에게 대뜸 사진 한 장을 건네셨어요.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받아왔어. 젊은 나이인데 남편을 잃었다네. 둘이 만나면 서로한테 위로가 되지 않겠어? 결혼하라고는 말 안 할게. 그냥 얼굴만 보고 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됐지만 장모님 말을 듣자마자 화가 솟구쳐 올랐어요. 다른 건 애써 억누르며 장모님에게 말했어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난 정말 박서방이 새 인생을 살았으면 해. 늙은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장모님 말을 끊고 물었어요. 제가 귀찮으세요? 저만 보면 지연이가 생각나세요? 그래서 자꾸 저를 보내려고 하는 건가요? 저 괜찮다니까요. 장모님은 미동이 없으셨어요.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세요? 장모님도 저도 하늘도 우는 밤이었어요. 장모님은 이후로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죠. 안아서 재우다가 눕히려고 하면 귀신같이 일어나서 울어대던 아이가 자는 방법을 익히고,
쌀알 같은 치아가 자라고 걸음마를 배우고 한 번씩 크게 앓기도 하며 성장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아이가 자라는 건 기뻤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엄마의 빈자리였죠. 언젠가는 자신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 텐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엄마 없는 아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더니 어린이집 다닐 때까지는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문제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공개 수업이다. 학부모 모임이다 해서 엄마들이 만나는 자리가 많아졌어요.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는 장모님이 가시게 됐죠. 이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 딸아이 동급생들이 제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거나 괴롭힘 당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은 제 아이에게 약점이 됐어요. 남들 다 아는 사소한 잘못을 해도 쟤는 엄마가 없어서 그래. 이런 말을 들었고 분명 친구가 먼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친구에게 맞서 싸우면 너가 참아, 넌 엄마 없잖아. 이런 말을 들어야 했죠. 이 말을 울면서 전했을 때 제 딸의 나이는 겨우 9살에 불과했어요. 저는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엄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알려줬죠. 그리고 부모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결실로 너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엄마는 자기 목숨보다 너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었다고요. 아이가 충격받을까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는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나를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많이 아쉬웠겠다. 아이는 엄마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기죽지 않았고 자신의 곁에 없는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저 또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놈들에게 비겁한 놈들이라며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죠. 너는 너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으로 봤어? 나는 눈으로 봤어. 라고 소리치는 아이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이들이 다 그렇듯 아이는 매번 싸우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했어요. 저는 좀 더 규모가 큰 곳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규모가 큰 만큼 월급도 많이 줬지만 그만큼 일도 많았죠. 그런데 앞으로 딸에게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직한 회사는 일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일했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어요. 남자가 많은 회사 특성상 마초 같은 남자들이 많기 마련인데 대부분 유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회식 문화도 없이 퇴근하면 각자 가정에 충실히 돌아가는 그런 회사였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조직의 리더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식동물 같은 직원들과 달리 사장님은 거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게 좋게 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죠. 성질은 얼마나 더러운지
사장님이 나타나면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화를 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매출이 왜 이러나? 해서 보고 왔는데 공장 운영이 엉망이야. 이거 담당자 누구야? 제가 처음 본 사장님은 이렇게 직원을 혼내고 있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물었어요. 어렵게 자라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 악발이 근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저렇게 잡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직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볼날만 해서 혼나는 거죠. 뭐 사장님이 잘못도 없는 말 싫어서 화내지는 않아요. 본인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기분이 안 좋으니까 문제죠. 아마 다들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장님 말대로 해서 잘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직원들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대체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으면 저런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회사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직원들이 왜 아무렇지 않아 했는지 느끼게 됐어요. 사장님은 말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직설적일 뿐 사장님 말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인격적인 모독은 하지 않았죠. 제가 전에 다니던 곳 상사는 실수한 직원에게 말만 차근차근 할 뿐 가시 돋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지금 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머리가 나쁜가?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면 누가 힘들겠어?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야.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걸 실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네, 압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해봐. 사장님은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짚어주고 지금 알려준 방법대로 수정해서 내일까지 가져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기한도 넉넉히 줬어요. 덕분에 문제가 생겨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이 호통을 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여전했어요. 저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덩치가 큰데 사장님은 더 컸거든요. 190이 넘는 장신의 골격도 커서 사장님이 호통을 치면 사무실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제 일상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아침을 챙겨주면 장모님이 오셨고 장모님께 등교를 맡기고 회사를 출근했죠.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끔 사장님의 불호령도 듣고 퇴근하는 길에는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고 집에 가면 장모님이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아이와 함께 잠에 들었어요. 잔잔하면서도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평온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저는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수아가 사라졌어요. 제 딸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 있어야 했어요. 선생님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서 좋은 걸 보고 경험하고 왔어야 했죠. 그런데 제 딸이 사라졌다니. 아이가 사라지면서 체험학습은 중단됐고 저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로 향했어요. 초임 교사인 담임 교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침통한 표정이
학생부장과 교감, 교장이 앉아 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씩씩거리며 도착한 저에게 학생부장이 건넨 첫 마디는 아버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였어요. 지금 애가 없어졌는데 흥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부장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다고 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는지 교감이 중재를 했고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체험학습 장소를 이동하기 전 아이의 담임이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에서 나와 인원 체크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제 아이가 화장실에서 낙오된 거였어요. 그리고 낙오된 사실을 한참 있다가 알아차렸다고 해요.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한 아이가 선생님 수화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야 알아차린 거죠. 급하게 돌아갔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구해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를 더욱 화나게 한 건 학교의 대처 방법이었어요. 아이가 사라지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해 상황을 알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아이를 찾겠다며 시간을 허비한 거였죠. 제가 갔다면, 아빠가 아이를 찾았다면 아이를 바로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처리 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는 책임 회피를 하기 바빴어요. 경찰도 학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어디서 홀로 헤매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입안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혼자 울고 있는 내 딸 수아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꿈에서도 수아가 나왔어요. 하루에 1시간도 못 잤던 것 같네요. 저는 눈뜬 시체처럼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처음 아이를 잃어버렸던 곳부터 시작해서 그 근방에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은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혀를 끌끌 찼어요. 저는 수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떠한 흔적이라도 나오길 바라면서도 그 흔적이 수아가 잘못된 흔적일까봐 제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페인처럼 거리를 떠돌다 돈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무단결근 관련 전달 사항으로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라 쪽지 남깁니다. 제가 거의 2주가 되는 시간 동안 회사를 안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들고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2주 동안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페인처럼 거리를 헤맸으니 그럴 수밖에. 저희 집을 방문했었던 직원은 저를 사장실로 안내했어요. 사장님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뛰쳐나가고 나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들 잘못된 줄 알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집에 찾아갔는데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품에 안고 온 사직서를 꺼냈어요. 직원은 움찔하며 사장실을 나갔어요. 사장님 곧 오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 뒤 여전히 풍채가 당당한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은 들어오자마자 냉수를 들이켜더니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기에 조용히 사직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사직서입니다. 2주가 넘게 말도 없이 무단 결근을 했으니 사직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급여는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잠깐. 사장님은 딱 두 글자를 뱉으시고는 제 눈앞에서 사직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사장님은 갈기갈기 찢어진 사직서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곧 죽을 사람 얼굴을 하고 와서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일 그만두면 어디 가게? 죽으러 갈 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죽으러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었어요. 딸만 보고 살아왔는데 딸이 없다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자식이 있는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 말도 안 되고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사장님이 저에게 일어난 일을 꿰뚫어 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저는 한 번도 사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신? 사장님은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이 복받쳐 울고 있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표 못 받아주니까 돌아가.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하래? 가서 애 찾아. 월급 받으면서. 네. 나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야. 자식 잃어버린 사람이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할 순 없지. 내가 애 찾는 걸 직접적으로 도와주질 못하겠지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애 찾아. 사람은 돌아올 곳이 있을 때 희망을 보게 되어 있어. 그럴 수는. 사장님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제 말을 단칼에 자르셨어요. 유급 휴가라고 생각해. 애 찾으면 그동안 쉰 만큼 일하면 되잖아. 오래 걸리면 쉬는 날 없이 일만 해야 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돌아와. 사장님의 배려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만약 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사장님은 평소와 같이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말이 씨가 되는 거야. 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약한 소리 할 건가? 무조건 찾는다고 생각하고 가. 애 찾고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라고. 사장님은 일이 있다며 자리를 뜨셨고 저도 회사를 나섰어요. 저는 사장님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진심이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급여일이 다가오면 월급을 보내셨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와중에 저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힘이 됐어요. 저는 사장님 말대로 무조건 찾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석구석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의 정보를 알렸어요. 그렇게 2달 뒤 아이를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이를 찾은 곳은 노숙자 소굴이었어요. 기절 직전까지 갔어요. 제 아이가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 소굴에서 2달간을 지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죠. 그런데 노숙자 소굴에 있던 아이의 표정은 제 생각과 달리 밝았어요. 냄새가 나기는 했고 조금 야윈 것 같긴 했지만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왔어요. 아빠. 이런 곳에서 2달이나 지냈으면 멀쩡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이의 정신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봐 눈을 바라봤어요. 아이 눈에는 여전히 총기가 가득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혹시 모를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들은 아이와 함께 있던 노숙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보았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아이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노숙자의 사정 때문이었어요. 혼자 있는 아이를 데려간 노숙자는 제 아이를 한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어눌한 말투로 내 딸이라고 대답했죠. 그 노숙자 주변에 있던 노숙인은 2명이었는데 3명의 노숙인 모두 여자였고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누군가는 후천적으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제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무섭지 않았어? 딸은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도 엄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애들을 못 본대. 얼마나 슬프겠어? 저는 영특한 딸이 길을 잃었음에도 경찰서에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아이는 그 노숙인들에게서 자기 엄마를 보았던 거예요. 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자기를 낳고 죽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던 거죠.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모른 척 해왔던 아이의 진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면 아빠가 걱정하잖아.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딸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빠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줄 몰랐어. 영특한 딸이었지만 아직 어린 11살 아이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노숙자들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낼 수 있는 복지센터를 연결해줬죠. 그리고 딸아이가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그리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딸아이는 꽤 오랫동안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뒤 회사에 복귀했어요.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제 얼굴을 쓱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얼굴 폈네. 이제 퉁명스러운 사장님의 말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굴 편내는 애를 찾았나 보네였고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닐 텐데라는 말은 아이는 무사히 잘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아이를 찾으며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사장님은 또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일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동안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으니 그동안 일하지 못한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사장님의 심플한 대답을 듣고 사장실을 나서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휴일 없이 일한다는 건가? 당연한 말이었죠.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았는데 쉬는 거 다 쉬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이 아닌 서류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자네 사장이 그렇게 쪼잔한 인간으로 보이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유급휴가 받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장님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퉁명스러웠으며 또 다정했어요. 그래, 2번 말하게 하지 마. 사장실을 나오며 이 회사의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어요.
보통 이런 특혜를 받으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 불만을 품는 사람이 한 명쯤 있을 법한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했다며 영양제부터 시작해 딸아이 선물까지 사다 줬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정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홀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하필 희귀병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됐어요. 일 그만두고 새우잡이배나 타야 하나 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 몰래 병원비를 내주셨더라고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말씀 안 드렸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 평소엔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시끄럽게 코는 사람이 갑자기 죽상을 하고 다니길래 좀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기분 나빴나? 라고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사장님이 말은 저래도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투병하던 남편이 죽었을 때 누가 엄청나게 큰 액수의 조의금을 두고 갔어요. 이름도 안 적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었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누가 등록금을 보냈더라고요. 등록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사장님, 사모님 성함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역할을 하는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저렇게 무섭게 생겨도 정말 세심하고 마음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사장님 이상하다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생각해보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입을 제외하고 기본 5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윗사람이 좋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뼈를 묻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딸을 찾으면서 생각났던 것인데 바로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추적기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한 아이디어였지만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봐준 사장님은 저에게 개발을 맡기셨고 몇 년 전 이 제품을 가지고 큰 금액을 투자받았어요. 현재 개발과 동시에 제작, 판매 중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장님에게 은혜를 갚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에게 그런 도움을 주셨음에도 연차가 쌓일 때마다 월급도 팍팍 올려주시고 상여금도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걸 보면 진짜 상남자는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딸아이가 20살이 된 올해가 특별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았고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었으니까요. 이런 위기를 겪어도 잘 자라서 어엿한 숙녀가 된 딸아이에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 장모님 그리고 부모님, 옆집 아주머니, 친구, 직장 동료, 사장님까지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도 많았지만 역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딸은 올해 대학에 입학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며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만났던 노숙인들 같은 안타까운 처지에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네요. 그거 돈 안 된다라고 말하면 달은 웃으며 말해요. 아빠가 모아둔 돈 쓸 거니까 잘 모아놔라고요. 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은 아이라고 해요. 엄마는 나를 목숨보다 사랑했고 아빠는 목숨을 바쳐서 나를 키웠잖아.
그 누구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었던 날, 방 안에 들어가 홀로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영화관 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저는 참 행복한 아빠, 복받은 남자예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